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지난 토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 양봉 생생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대략 한 5시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도입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첫머리 강의를 이제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강의 주제는 꿀벌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꿀벌의 어떤 생태와 습성을 이용한 양봉 관리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양봉 관리의 모든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현장에서 직접 제가 질문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면서 아직 댓글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선생님과 이제 권세현 선생님 그 질문이 두 건으로 와 있네요. 먼저 제가 그 권세용 쌤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적상운대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이 기질적으로 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양봉을 시하기 전에도 사실 이런저런 방면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대학 때였던 것 같고요. 대학 시절에 우연히 제가 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 지는 한 3, 4년, 한 5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적산원도에 대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계산을 해본 지는요.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서 경증도 폐기하는지 물으셨는데, 예, 경증도 뭐 봉군소자가 몇 개 되다 질병에 감염된 봉군 자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주 뭐 많다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몇 개의 봉건에서 그런 어떤 조짐이 있을 때에는 또 어떤 그런 현상이 드러났을 때에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군세영 선생님 그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길 선생님 원래 그 내년도꿀 작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까지의 그 올해의 이제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현재 기온으로 봤을 때 내년도 작황은 글쎄 뭐 제가 전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못합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4월에 내년 4월에 이제 이 기후 변화, 4월과 5월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가 어떨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거의 뭐 가까이 닥쳐봐야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일단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 작황은 그래도 평년작은 충분히 안 되겠나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컴퓨터 화면으로 현재 이 밴드에 올라오는 질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요. 예, 황점수 선생님. 그 착봉 이야기를 하셨는데 착봉이 잘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상부 쪽에 올라와 있는 톤은 왜 있느냐? 그 이 시기 때 간혹 이렇게 소비를 저 개포를 아, 들어보면은 간혹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벌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일월경 되어서 벌이 위로 떠 있을 경우에는 양식 부족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도 벌 세력이 괜찮다면 간혹 위로 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벌통의 경우에는 그 봉구권 안에 내부 온도가 동태 온도에 거의 가깝게 온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에까지 벌이 떠올라 있게 되고요. 이런 봉우의 경우에는 다른 봉우에 비해서 일찍 이렇게 여왕이 산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봉우보다는 이제 여왕이 산란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범퍼를 끼우실 때, 범퍼를 시작하실 때 그런 봉판이 있다면은 뭐 제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되겠네요. 예. 음, 노태준 선생님, 그 남부 지역에는 그 언제 그 분포를 시작하는지 일반 벌통과 이제 정기 가온을 물어보셨네요. 어,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벌의 어떤 생태 습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양봉이 이렇게 시작되고 난 다음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이 주먹구구식으로 또 기존의 선배 양봉인들이 봉건을 관리하는 방식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그 관리 방법 하나하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와 물음을 가지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에 익숙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겨울 내부 포장, 외부 포장의 문제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월동 포장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범퍼를 끼울 때처럼 범퍼를 시작할 때처럼 내부 포장을 너무 열심히 너무 완벽하게 해서 오히려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의 이 범퍼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벌의 생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월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월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 사실은 이 벌의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물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온도와 습도만 적당하다면은 그리고 또 먹이만 충분하다면은 언제든지 여왕의 경우에는 산란을 할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겨울철의 온도가 혹독하기 때문에 그 추운 어떤 외부 상황에서 여왕이 정상적으로 산란을 하려니 나머지 이 개체군들, 꿀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왕이 꿀벌들이 제대로 육아를 하지도 못하고 또 먹이 공급도 해주지를 못하고 영양 공급도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왕도 덩달아서 이렇게 산란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온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월동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버렸는데 만약에 이 전기 가온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온도도 보완을 해주고 또 습도도 맞춰주고 먹이도 또 화분떡도 공급을 해주게 된다면은 계절에 관계없이 여왕은 또 일벌들은 여왕이 자연스럽게 산란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 365일 그러한 조건들만 맞춰준다면은 꿀벌은 여러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범벌을 언제 시작하냐의 문제는 그 조건들을 언제쯤 맞추어서 언제 시작할 것이냐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앞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도 내가 꿀벌을 키워나가는 어떤 경영 목적에 맞게 가령 뭐 수종벌을 납품한다. 수종벌 가운데서도 딸기밭에 내가 꿀벌을 납품한다. 또 아니면은 참외밭에 또 아니면 수박밭도 어느 지역 들어가는 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어떤 군세의 봉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뭐 꿀벌을 키워 나간다면은 끼우는 시기, 범벌을 시작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경북 안동은 굉장히 춥다 그랬죠. 특히 저희 마을은 감나무가 한 주도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 강원도권 날씨인데도 제가 1월 초에 소한 때좀 되면은 1월 한 6, 7경입니다. 이때만 되면은 범퍼를 시작을 합니다. 이랬을 때 연세 많으신 양고경이 많으신 분들이 그야말로 아주 어떨 때 보면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필요로 한 시점에 군세를 거기에 맞춰서 키워냈거든요. 별다른 피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이 강군을 가지고 꿀을 채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밀군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지역에 맞게 보온 관리를 해주면서 나머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산란을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범퍼를 시작하는 것은 자기 경영 목적에 맞게 또 자기 벌을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두루뭉실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원안이 아닐까 합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재길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벌을 사도 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 며칠 전에 보니까 밴드에 그 벌을 판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 아마 한 2주일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 스님 한 분이 이제 이 벌을 몇 통 이제 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 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계절에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벌을 가져가서 하실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그것도 봄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월달 그래도 한 중순쯤 돼서 가져가시지요 했더니만, 이제 자기는 이제 정기 가온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벌을 꼭 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통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 이제 이 벌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벌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의식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벌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더라도 11월 한 중하순, 하순까지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월 한 중순 정도, 최대한 늦어도 그때까지는 가을벌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그 11월 하순경 버텨서 12월 1월 2월 한 중순,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글쎄 2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남쪽에 계시는 일부 지역 그 봉주님들을 제외하고는 봉군 이동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시기 때 벌을 구입해서 벌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들이 봉구권을 형성했다가 이것이 인위적으로, 예, 그 해체되게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벌들이 그 봉구 중심권 온도가 그 뭐 요즘 같으면은 거의 뭐 한 22도에서 24도 남짓밖에 되질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벌의 활동 능력이 많이 이렇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타고 올라가질 못하고 그야말로 바닥에서 떼죽음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가시더라도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는 게 이 시기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하시더라도 좀 시기를 늦추어서 2월 그래도 한 중순경쯤 돼서 벌을 움직이는 것이 그래도 그런 어떤 낙동 피해를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가온을 하시는지 그럴 경우에는, 가져가셔서 곧바로 이렇게 전기 연결을 해서 낙동 피해를 방지하신다면은 뭐 한 방법은 되겠죠, 이 시기 때. 근데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답변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재길 선생님 답변을,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그 내년 풍작이라 뭐 예상은 그래야 풍년까지야 되겠습니까? 뭐 풍년작만 돼도 감지 덮치지요. 근데 그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생님. 혹시 다른 질문들은 없습니까? 그 댓글로 제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그 한두 주 된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 월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 방제를 했는데 이 약피를 받아가지고 벌이 거의 뭐 망실되다시피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쳤는지 알아보니까 이 옥사산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옥살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약피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옥살산을 너무 과도하게 뿌렸다 해서 봉군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요? 약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멀쩡했던 봉군이었는데 옥사산 처리를 했는데 흐림 처리를 했는데 봉군이 망실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옥사산이 아니더라도 또 굳이 이 어떤 그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해도 속살만 분무를 해도 벼져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스트립들로도 약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미산이나 다른 약재를 사용해도 약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피라는 개념을 많은 이 양봉인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정말 과도하게 그 가령 뭐 이렇게 강도 한 100 정도가 적당한 성인데 이걸 뭐 300, 400, 500, 1000 정도로 강하게 어떤 약 처리를 했다 했을 때는 일부 약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약 피해를 받는 이유는 벌써 그 꿀벌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 간에 질병에 감염되어 있고 노출되어서 그야말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치를 했기 때문에 봉군이 망실되는 사태로까지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 군집 자체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상황. 그래서 봉준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강군인 것 같은데 하시지만은 실제 그 봉군은 여러 가지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 균에 의해 가지고 벌써 체력적으로 많이 회복하기 힘든, 그래서 가만히 놓아뒀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적으로 망실될 수밖에 없는 봉군의 상태였기 때문에 약치를 했을 때 그 시기가 망실의 시기가 당겨졌을 뿐이지 약 처리로 인해서 그와 같은 봉군 망실의 어떤 그런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길로 선생님 경기 연천에 사시네요. 하다 먼데 사십니다. 그죠? 양동하고도 참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그 연천군에 그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 하나가 곧바로 이렇게 그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그 면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참 엄청나게 고생해서 그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카시 외의 대체 밀원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양봉을 저도 뭐 이렇게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꿀에 의존을 하는 봉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일단은 좀 이 아카시 꿀이라도 좀 제대로 채밀할 수 있도록 그 좀 아카시에 대한 기존의 이 미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와 관리 노력이 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또 우리 양봉인들의 어떤 그런 결집된 힘을 통해서 좀 이게 짜임새 있게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체 미론을 말씀하신다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떤 그 수종을 택할 것이냐, 그
뭐 저도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질 않았는데 글쎄요. 어, 이 대체 밀원수라는 게 사실은 그 재배 면적이 단순히 몇 천 평 또는 뭐 기만 평 정도로 뭐 해결될 수 있는 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뭐 그야말로 이 아가씨 정도는 미치지 못하라도 이 아가씨 군지에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도 뭐 한 30% 40% 수준은 이게 식재가 돼야지 뭐 거기에 생산되는 우리 양봉인들이 뭐 어떤 그런 밀원지에서 꿀을 생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 그게 흐름 밀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김상복 선생님 질문은 아직 그렇게 질문의 내용이 다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순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권세용 선생님. 초보자가 궁금해하는 봉사, 이상적인 봉사, 어떤 모양인지, 또 봉사가 꼭 필요한지, 어, 제 답변이 정답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참고 정도 이렇게 하실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봉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제 상황에서는 반대입니다. 아, 물론 이렇게 봉사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주어지는 작업상의 이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여름의 경우에 이제 봉사가 있으면은 작업할 때, 내금할 때도 그렇고요.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늘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작업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늘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데, 어, 실제 이렇게 봉사 관리를 해보시면은 계절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1년 4계절을 두고 봤을 때, 뭐, 저같이 이렇게 꿀을 채밀하고 정보를 키워서 판매를 하고 또 수정벌을 키워서 납품을 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 목적으로 제가 벌을 키우는데 이 목적 하에서 봉사는 글쎄요 그렇게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꼭 이렇게 봉사가 필요하다면은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주요 수입이 주요 수입이 이제 경영에 있어서 로얄 젤리를 채취한다든지 또 이제 그 상당수의 일부 농가에서 이제 사양 벌꿀을 뜨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이 여름철에 특히 7월 8월 엄청나게 이 그 기온이 올라갈 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두 가지 상황에서는 봉사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뭐 작업할 때 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 비 올 때도 이렇게 후전 날씨에도 이렇게 내금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제리도 또 이충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봉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론 뭐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지출의 보존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비용을 들여서 봉사를 지을 필요성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한 700여 원 하면서도 봉사의 필요성을 전혀 실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 각 봉주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몫이라 가지고 제 견해 일단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승경 선생님,
벌통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음판으로 가렸는데 추울 때는 열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네요. 그 벌통을 가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소문 앞쪽을 막았다는 얘기인지 아직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네요. 이성욱 선생님, 며칠째 반 주먹 정도씩 벌이 계속 죽어 나옵니다. 이게 진드기 피해인지. 이 시기 때 벌이 죽어 나오는 것은 대개가 진드기 피해입니다. 대개가. 그래서 제가 뭐 직접 본 것을 보지를 않아 가지고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 힘듭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이 시기 사봉은 1번은 이제 노봉의 경우에 벌이 죽어 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봉이다 보니까 낙봉에 의한 그런 이제 잔존물들을 벌의 사체들을 물어내서 놓은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응의 피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순경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강호동 선생님이 방음 또는 바람막이 시설 정도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방음 용도 같으면은 그 봉장은 글쎄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벌들은 이 소음 피해, 소음이나 진동, 이것은 겨울나기에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봉구권을 형성해서 이렇게 있다가도 외부적인 진동이라든지 또 소음이 생겼을 때 얘네들이 봉구권을 벗어나서 이탈하는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낙봉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곳을 봉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봉장은 애초에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람막이 용도 같으면은요, 굳이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참 그런 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서양으로 이렇게 봉군을 관리하다가 겨울이 돼서 이제 바람 피해가 심해서 이걸 북향으로 햇빛도 잘 들지 않게 하고 또 바람도 적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북향으로 벌통의 방향을 틀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향을 트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겨울에 이렇게 그늘이 많아지면은 벌들이 출입을 적게 하는 것이 낙봉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겨울에도 봉이들은 나름의 어떤 생리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겨울날에도 물론 한낮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바깥 출입하는 벌이 극히 드물지만, 온도가 좀 올라가고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이 되면은 얘네들이 또 나와가지고 바깥 바람도 쐬고 또 배설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겨울철이 되면은 그렇게 배변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을 날아다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높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낮게 또 짧은 시간 빨리 용물을 마치고 집으로 귀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봉주가 걱정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 놓는다면은, 또 바람이 많이 돈다고 해서 벌통을 이렇게 돌려 놓는다면은 오히려 기존의 습관에 의해 가지고 벌들이 나왔다가, 특히나 날이 좋을수록 바깥 출입하는 벌들이 많기 때문에 나왔다가 집으로 찾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소문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쪽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들어온 낙동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벌통의 방향을 옮겨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조승경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 같네요. 인위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 인위적으로 햇볕을 차단할 이유도 없고요. 예. 김호동 선생님, 겨울 서문의 햇빛 가림 용도의 장단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관행인 것 같아요. 겨울에 뭐 그늘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낙동 피해도 줄고, 다시 말해서 벌들의 이제 나들문 출입이 줄어드니까 낙동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봉준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오래 하신 양봉인들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 가림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벌통의 방향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기존의 관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있는 어떤 상태 그대로 낮에는 따뜻한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는 추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이 그늘이 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햇빛이 좀 빨리 드는 지역도 있고 빨리 들었다가 또 빨리 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빨리 들었다 늦게 지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봉장의 어떤 입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햇빛이 드는 양과 시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햇빛이 들 때에는 반짝이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햇빛이 잘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봉장의 입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남수양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 이유는 계절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그래서 뭐 겨울철에는 북향이 좋고, 예, 그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머릿속 계산이고 생각일 뿐이지 실제 벌의 어떤 생리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잘못된 어떤 그런 관행과 어떤 그런 행위가 관리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길 선생님요. 아따 이거 참 무지막지한 질문입니다. 풍년시 이동하면 통당 3마리 가능합니까? 혹시 이제 지금 이 실시간 강의를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 새말까지 뜨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말까지 이렇게 홀을 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고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채밀군 구성을 할 때 나름의 어떤 방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 채밀군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 꿀 수확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풍작을 이룬 해의 경우에는 그 채밀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2배에서 한 3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같이 이렇게 꿀이 제대로 나지 않는 해에는 그 차이가 물론 전체적인 수확량은 줄어들겠지만은 수확량의 이제 꿀을 많이 뜨는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4배, 5배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한 어떤 봉군 채밀군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들, 또 채밀 기한 중에 어떤 양봉 관리 노하우, 예, 채밀 노하우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벌써 몇 년 됐네요. 한 4, 5년 됐지 싶은데 제가 전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초기였을 겁니다. 그때는 꿀이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해였는데 새말 조금 넘긴 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저도 이제 벌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밀군 구성까지는 자신있게 했지만은 기존의 어떤 그런 계상벌통을 이용해서 꿀을 뜯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좀 개선된 어떤 그런 가상을 이용한 어떤 계상벌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손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지금 시기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작년 정도의 유밀량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년에 꿀이 생산되었다. 작년 같으면은요, 3말까지는 글쎄요, 작년에 유밀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또 3말까지 가까이, 그래도 한 2말 반 이상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이동은 최소 이제 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뒤에서 최소한 2번 내지 2번 내지 3번 정도 채미를 하고 2차 뒤에서 또 한 2번에서 3번, 그래서 최소 5회 이상 채미를 했을 때 아마 3말까지 아가씨 꿀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3말까지 육박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전 고모님께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월동기간에 겨울 찬바람 유입과 햇빛이 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벌이 드는 소비 반대편으로 소물을 내는 봉주들이 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좋은 점은 이건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봉주님들 가운데 마치 이것이 자신만의 노하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아마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이 월동을 좀 더 안전하게 내기 위해서 이제 이 벌들이 어떤 소비 반대 방향으로 소문을 갑자기 바꿔놓으면은 이거 피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동 기간 중에 벌통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노봉들은 계속 죽어 나오죠. 그래서 그 죽어 나오는 노봉들을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
가고 또 일부 노봉, 상당수의 노봉들은 제 발로 이렇게 기어서 나와서 죽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응기에 감염되어 있는 봉구의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이렇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경우가, 피해가 심해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벌들은 제 발로 기어 나와서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봉이 벌통 안에 이렇게 대규모로 있다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소문을 바꿔주는 것도 그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람에 의해서, 봉주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입하던 방향에서 갑자기 출입문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노봉들이 또는 그 죽을 시기에 임박한 꿀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기존의 소문 근처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죽게 되면 또 다른 꿀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존에 있던 어떤 방향으로 꿀벌이 나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국은 설림 현상에 의해서 계속 죽어나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새로 난 출입구로 이렇게 출입구까지도 이렇게 사봉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몰살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람직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이 꿀벌들의 활동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순경 선생님, 옥사산 흐림철이 꼭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실제 이 응애 처리는 봉주님들마다 봉군을 관리하는 관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떤 뭐 이 시기 때 응애 처리를 해라라고 또는 뭐 옥사산 흘림치를 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월동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응애 방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 낮 온도가 그래도 한 5도 이상 올라갔을 때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 흘림치를 하면은 응애 방제에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재 선생님, 앞에 질문에 이어서 이제 조금 소산 내용을 올리셨네요. 공장 주변이라 소음이 심하다. 지금 이 시기에 벌을 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소음이 아주 심하다 하면은 봉군에는 계속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두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보다는 제가 김명재 선생님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아침에 이제 이동할 봉장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고 난 다음에 이제 본 봉장에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뭐 그래도 이 아침에 햇볕이 좀 들기 시작할 때 소문을 재빨리 봉군이 몇 군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봉군 숫자를 감안하셔가지고 소문을 닫고요. 그 다음 그 봉군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 봉장에 옮기시고 난 다음에 소문을 열지 마시고 본덮개로 꼭 덮어가지고 햇빛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최소한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었다가 이제 본덮개를 덮고 그 다음 아침에 소문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은 될 겁니다. 예, 답변이 된지 모르겠네요. 노태준 선생님, 봄벌 깨울 때 응애 방제 중 좋은 약재 소개해 주세요.
실제 현재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약품들도 마찬가지고, 또 보조 사업은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모든 약재들은 나름 이 응애 방지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를 쓰느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응애 방제를 비롯한 질병 방제는 거듭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꿀벌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이 방제 부분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나의 새로운 봉군을 만들고 난 다음 교미상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봉군이 만들어졌다면은 그 봉군에 대한 응애 방제 스케줄이 나름 1년 단위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또 시기에 맞게 또 봉군의 훈수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또 그런 시기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응애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범벌 깨울 때와 월동 들어갈 때에는 이 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 다시 말해서 봉판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남아있는 봉판을 제거하고 응애 방제를 해서 봉판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꿀벌 몸에 직접 이렇게 살포나 분무 내지는 흘림 처리를 해서 방제를 한다면은 방제 효과에서는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응애 방제를 할 수 있는 또 그 효과 면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응애 방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